안녕하세요. 타스건축사사무소의 김민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부동산 정보로서 일반인들과 특히 부동산과 재테크를 위하여 반드시 알아야 할 건축상식 1편입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는 건축과 관련한 각종 용어나 법규 등이 깊숙이 관여된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 등뿐만 아니라 건폐율, 용적률, 내력벽, 발코니 확장 등 생활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건축 관련 용어들이나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욱이 상가주택이나 단독주택 등 내 집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나 부동산 투자나 재테크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특히 건축 관련 상식을 알아야 할 것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제가 건축 전문가로서 일반인들이나 또 부동산 관련 업무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특히 내 집이나 건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만 할 이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꼭 이러한 것들 외에도 제가 더 생각나는 게 있으면 또 그때그때 찾아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항들은 이야기할 것도 많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순차적으로 설명드리겠지만,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완전히 알려고 하거나 부담을 갖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어느 유튜버들이나 어떤 부동산 관련 책들을 보면 좋은 땅을 구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이니 도로법, 주차장법, 일조권 등을 알아야 한다며 여러 이야기들을 하던데, 이런 것들은 그렇게 간단히 얘기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건강에 대하여 스스로 이런저런 공부한 어설픈 지식으로 병을 치료하기보다는 의사나 약사 등 의학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실제로 땅이나 건물을 사려는 경우 이런 부분에 전문적인 도움을 주는 건축사나 건축사 사무소가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하면 되는 것이므로, 여러분들은 이러한 것들이 있고 그런 것을 알기 위한 방법과 전문가들의 말을 이해할 정도면 되기 때문에 부디 어렵게 생각은 하지 말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며,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첫 번째로 건축물의 용도에 대해서, 건축물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를 잘못 이해해서 때로는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인데, 예를 들자면 사람들은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에 대하여 구분을 잘못하거나 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2종 근린생활시설 등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해서 건물을 임대에 들어갈 때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일반인들 뿐만 아니라 부동산이나 재테크 등을 할 사람들은 반드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야 건물을 사거나 임대 또는 거주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인데, 이것을 아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은 인터넷에서 누구나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국가정보법령센터라고 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을 찾아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인터넷으로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국가법령정보센터라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여기 검색어에다 건축법 시행령이라고 치면 이와 같이 나옵니다. 건축법 시행령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럼 건축법 시행령 이 별표 1이라고 하는데, 별표 1에 있으니까 별표를 또 클릭해 보면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해서 여기에 보면 이제 한글 파일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면은 이와 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모든 건물의 종류가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단독주택, 다음으로는 공동주택, 다음에 또 제1종 근린생활시설, 이렇게 쭉 29개로 대분류된 건축물의 종류가 나오는데, 단독주택을 보면 우리가 흔히 아는 단독주택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규정되고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공동주택에는 아파트와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기숙사가 공동주택에 속한다. 다음으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들은 이러한 건물들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건축물의 용도 분류는 너무나 종류도 많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사실 전문가들도
이걸 다 일일이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이 조항을 찾아서 설계를 하거나 또는 분류를 할 때 이 항목을 참조를 할 뿐인 것이지 이거를 일일이 다 알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저 이런 조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건축물의 종류를 볼 때는 이 항목만 보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있다는 것만 알고 필요시 참고를 하고 더 복잡하고 중요한 때는 건축 전문가와 상담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만 건축물의 용도에서 이 전부 다 제가 하나하나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몇 가지만 집어서 설명을 한다고 하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을 좀 잘 구분을 못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한번 제가 설명드려 보면, 자, 주택은 건축물의 용도 분류에 있어서 딱 두 가지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무슨 빌라, 빌라트, 맨션, 빌리지, 타운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거는 건축법적인 용어가 아니고 건축법에서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분류하고 있고, 단독주택에서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그 다음에 공관, 이 네 가지가 단독주택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즉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에 속하는 것이고, 다음으로 공동주택에는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가 있기 때문에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건물은 사실 비슷하게 생겼는데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는,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이고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서, 다가구주택은 3계층 이하이면서 200평 이하, 19세대 이하인 건물,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오른쪽에 있는 이런 건물이 있다고 생각할 때 이런 건물들이 많이 봤을 겁니다. 1층에는 상가가 있든지 아니면 피로티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2층에 주택, 3층 주택, 4층 주택 이렇게 된 건물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형식의 건물이 다가구 주택도 있고 다세대 주택도 있는데, 다가구 주택하고 다세대 주택의 차이는 바로 다가구 주택은 3계층 이하, 이 3계층 이하로 되어 있으면서, 건물은 4계층이지만 주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3계층 이하여야 된다는 얘기고, 이 세대수가 19세대 이하여야 된다는 것이며, 특히 이건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이 세대별로 등기가 불가한 것입니다. 근데 다세대주택은 형식은 비슷하게 생겨 있는데 공동주택에 속하면서 4계층 이하, 이것이 주택으로 된 것이 4계층 이하인 거, 그러면서 전체 면적이 200평 이하이면서 이거는 세대별로 등기가 가능합니다. 세대별로 따로따로 등기가 가능해서 이것은 바로 다세대주택은 세대별로 분양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거고, 다가구주택은 세대별로 등기가 안 되기 때문에 세대별로 분양이 안 된다고 하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다가구주택하고 다세대주택은 사실 이제 주차장법이라든지 일조권 등에 있어서 건축법에서는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의 차이는 명확히 되어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될 것이고, 다음에 연립주택과 아파트도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연립주택은 건축법에서는 한 동이 200평 이상이고 층수가 4계층 이하인 건물을 연립주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아파트는 5계층 이상인 건축물이 아파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세대 주택은 4층 이하이면서 200평 이하인 것인데, 연립주택은 4층 이하이면서 200평 이상인 거, 그것은 연립주택에 속한다는 것이죠. 이건 대단히 참 중요한 사항이고 일반인들도 좀 알아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만약 필요하시면 아까 얘기한 이 건축물의 용도 분류, 여기에서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이 말들이 바로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이걸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오피스텔은 14번 업무시설의 나의 2항에 오피스텔이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라 업무시설에 속한다는 것을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건축물의 용도 분류를 하느냐 하고 하면은 해당 용도 지역 안에서 건축물이 제한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법에 의하면 크게는 주거 전용지역, 일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이제 모든 땅들이 이게 구분되어 있는데 그 해당하는 지역에는 어떤 건물들은 건축이 가능하고 어떤 건물은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용도를 분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용도에 대해서 일반인들도 좀 알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겠고 또는 어떤 특정한 용도 건물 같으면은 임대할 때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은 사실은 일반인들이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는 일이죠. 예를 들자면 얼마 전 학원을 개설하기 위하여 건물을 잘못 임대 계약한 A라는 사람이 저에게 상담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이 건물의 3층에 300제곱미터 정도의 학원을 개설하기 위해서 이 건물을 임대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일종 일반 주거지역 안에 건축된 건물로 이 건물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교육연구시설의 개설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미 그 건물에 2층에 300제곱미터 정도 되는 학원이 있었고 A라는 사람은 그 건물에 300제곱미터의 또 다른 학원을 등록하려 했던 것인데 관계기관에서 등록을 받아주지 않은 것이죠. 그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제1종 일반 주거지역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은 가능하지만 교육연구시설은 건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으로 A라는 사람이 300제곱미터 학원을 개설하게 되면 그 건물에는 기존의 300제곱미터 학원을 포함해서 600제곱미터 학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학원은 건축물의 용도 분류상 500제곱미터가 넘는 학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라 교육연구시설이 되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는 다음과 같은 건물들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학원이 카항에 빨간색 글만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학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그러니까 500제곱미터 미만인 학원만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된다는 말씀이죠. 이것이 넘게 되면 500제곱미터가 넘게 되면 이거는 학원이 아니라 교육연구시설이 되는 것인데 바로 그래서 이 건물에는 학원을 등록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지만 학원이나 공인중개사 등 관계기관의 등록을 받아야 하는 업종인 경우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하여 임대계약을 추선한 공인중개사가 이런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까지 꿰뚫고 있기란 쉽지가 않은 것이 현실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건축사든 건축법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쉽지 않은 경우라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인들의 경우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까지 건축물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한번 강조하면 그냥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종류의 건축물이 있구나 정도만 알고 있다가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하여 알고 싶을 때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경로대로 검색을 해보면 되는 것이며 잘 이해가 안 되거나 또는 토지나 건물을 계약하거나 학원 등 특정한 업종의 사무소를 개설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의 임대계약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건축설계사무소의 자문을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유튜버들이 말하는 대로 따로 뭘 알아야 한다거나 또 자신이 어설프게 공부를 하기 위해서 부동산 관련 책까지 사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은 이 건축물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에는 또 다른 건축 상식에 대해서 계속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니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시기 바라며 혹시 이 영상이 참고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